어릴 때 이 스탈린 같은 경우는 아버지 폭력에 굉장히 시달렸다는 거죠. 어느 날 이 어린 시절 스탈린은 참다 못해 칼을 아버지한테 던졌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정권을 잡은 이후로 자기 반대자를 수십만 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원수 5명 중에 3명을 처형합니다. 총살을 시켰죠. 야전사령관 16명 중에 14명, 군단장 67명 중에 60명, 여기 보시면 국방차관 있죠. 11명 전원을 처형시켜버립니다. 군사위원회 위원들도 80명 중에 75명. 독일이 공포에 빠졌다는 겁니다. 죽였는데 또 나타나요. 이진이 죽였어요. 죽였는데 또 나타납니다. 삼진이. 어쩌면 이 당시에 독일군한테 소련군은 좀비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조국의 어머니 상이라는 겁니다. 크기를 짐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스탈린그라드는 스탈린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탈린 본인도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수해야 되겠죠. 스탈린그라드 전투 1942년 8월달 여름에 시작했죠.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 문제적 남자 스탈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탈린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면은 천년두를 알았기 때문에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탈린이 최고의 지도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초상화에서 곰보 자국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끈한 피부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뽀샵에는 초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탈린 같은 경우는 12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마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왼쪽 팔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발육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탈린 키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65cm보다 작습니다. 나폴레옹 키보다 더 작다는 거죠. 61cm입니다. 제가 65입니다. 제가 스탈린보다 키가 좀 큽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 같은 경우는 히틀러하고 굉장히 유년 시절이 닮아 있습니다. 스탈린의 부모님이죠. 베사리온이 있고 어머니 케테반이 있습니다. 이 스탈린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구두 제화공이었습니다. 구두빵이 잘 되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구두가 팔리지 않았을 때는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 아내와 자식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스탈린 같은 경우는 아버지 폭력에 굉장히 시달렸다는 거죠. 어느 날 이 어린 시절 스탈린은 참다 못해 칼을 아버지한테 던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분노에 휩싸였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죠. 케테반 같은 경우는 이 스탈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넣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 스탈린은 굉장한 재능을 발휘합니다. 성직자의 꿈을 꾸기도 했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석 졸업을 합니다. 히틀러는 항상 학교에서 꼴찌였잖아요. 스탈린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 스탈린 같은 경우도 유년 시절에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울 때 어떻게 해요? 스탈린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책을 보았다고 해요.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를 특히 좋아했었죠. 그리고 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 같은 경우는 청년 시절에 시인으로 활동을 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이 아버지의 잔인한 폭력성을 닮았는가 봐요. 스탈린 그러면 대숙청의 아이콘입니다. 너 숙청이야. 이거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 숙청이야. 너 아웃이야. 트럼프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TV쇼에서 파이어, 너 해고야 이런 거 있었죠. 그 원조가 스탈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탈린은 정권을 잡은 이후로 자기 반대자를 수십만 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군 수뇌부도 들어있었습니다. 군 수뇌부 한번 볼까요? 원수 5명 중에 3명을 처형합니다. 총살을 시켰죠. 야전사령관 16명 중에 14명, 군단장 67명 중에 60명, 여기 보시면 국방차관 있죠. 11명 전원을 처형시켜버립니다. 군사위원회 위원들도 80명 중에 75명, 그래서 한 3만 5천 명 정도의 군 지휘관들을 숙청해버려요. 스탈린의 오른팔이 되어서 이 숙청의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피의 난장이라고 불리었던 예조프입니다. 여러분 혹시 KGB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KGB의 전신이었던 소련 정보국에서 수장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스탈린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역시 키가 작아요. 근데 스탈린보다 키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키가 151cm입니다. 이 숙청된 군 지휘부들 때문에 독소 전쟁에서 전쟁 초반에 소련이 불리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히틀러는 소련과의 전쟁을 시도했을까요? 히틀러가 굉장히 싫어했던 민족이 유대인이 있었잖아요. 또 열등 민족이 있습니다. 슬라브족이라는 거죠.
또한 이 히틀러가 공산주의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슬라브족과 공산주의자가 다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소련이죠. 또 하나 히틀러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었을 때입니다. 뭐 때문에 참전했을까요?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습격으로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죠. 이때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히틀러는 생각했죠. 미국이 들어왔네? 그러면 전쟁이 길어질 거야. 전쟁이 길어지면 뭐가 필요할까요? 석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쟁 물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식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입니다.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점령해 게르만족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라. 이게 바로 히틀러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독일 나치군이 진격했던 방향은 세 방향으로 나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죠. 첫 번째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는 왜 상징적이에요? 소련의 수도입니다. 두 번째 레닌그라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닌그라드는 누구의 땅이죠? 레닌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스탈린그라드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누구의 땅입니까? 스탈린의 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세 곳 중에서 스탈린그라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탈린그라드 밑에 보시면 코카서스 지방이 있죠. 조지아가 있고 아제르바이잔이 있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련의 유전지대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탈린그라드는 이 코카서스 지방을 가기 위한 교두보가 되겠죠. 입구가 되겠죠. 반드시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해야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시가전이 열렸습니다.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여러분, 뒤에 여기 건물 잔해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군 전투기, 폭격기로 폭격을 했던 도시의 잔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콘크리트 잔해, 시멘트 잔해. 성공은 역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 폭격이 독일한테 유리했을까요? 아닙니다. 독일한테 철저히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전차 병력이 있죠. 그리고 보병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잔해나 시멘트 잔해가 있으면 전차가 지나가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불리하죠. 전차의 속도를 더디게 한다는 거죠. 전차가 못 지나가니까 보병의 속도도 더디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 잔해 더미에서 숨어서 소련군은 저격수를 통해 가지고 독일군을 방어를 한다는 거죠.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코프입니다. 소련에는 스탈린도 숙청하지 못하는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동장군입니다. 겨울에만 나타나는 동장군입니다. 이 장군은 나폴레옹의 침략도 물리쳤죠. 이 동장군과 함께 소련을 구해냈던 영웅이 바로 이 주코프 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코프 장군의 전략은 적의 장점을 최대한 약화시키자. 적의 장점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전차와 보병의 협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코프 장군이 생각했던 작전이 축차 투입이라는 겁니다. 축차 투입이 뭔 줄 아십니까? 선생님 공군이시잖아요, 그죠? 이번에 육군으로, 선생님 육군이신가요? 육군은 그럼 축차 투입 아시겠네요. 아니, 포병입니다. 포병은 이 축차 투입 모르십니까? 예, 축차 투입이란 말은 병력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1진, 2진, 3진, 차츰차츰 이렇게 투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축차 투입을 통해 가지고 독일이 공포에 빠졌다는 겁니다. 독일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소련군을 향해 가지고 엄청난 전과를 거둡니다. 총으로서, 그리고 전차의 포격으로서 다 죽여버렸죠. 죽였는데 또 나타나요. 2진이. 죽였어요. 죽였는데 또 나타납니다. 3진이. 어쩌면 이 당시에 독일군한테 소련군은 좀비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죽였는데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또 나타나. 죽였는데 또 나타나. 미쳐버리겠죠. 이때 주코프는 반동군을 대상으로 싸우기 위해서 극동지역에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이 지역의 병력을 축차 투입을 통해 가지고 스탈린그라드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극동지역은 어떻게? 이 극동지역의 병력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하르트 조르게라는 소련의 유명한 스파이입니다. 이 사람의 활동 무대가 바로 일본이죠. 일본에서 신문 기자로 스파이 활동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고급 정보를 다 빼가지고 소련한테 넘겼다는 겁니다. 이때 조르게가 확보했던 정보가 일본의 공격 방향은 소련이 아니다. 남방이다. 태평양 쪽이다. 그리고 미국이다. 이렇게
첩보를 보냈다는 거죠. 이 첩보가 온 순간 이 극동 지역의 병력을 주코프가 스탈린그라드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파울루스는 원수급 사령관인데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원수급이 항복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사상자가 몇만 명이에요? 200만 명 이상입니다. 단일 전투로는 최고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전투에 독일군 사망자의 80~90%가 소련 땅에서 당한 겁니다. 이 독소 전쟁에서 소련이 독일을 방어해냈기 때문에 연합군의 반격이 가능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동상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조국의 어머니상이라는 겁니다. 크기를 짐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엄청난 크기죠. 여러분, 미국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이죠. 자유의 여신상보다 2배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국의 어머니상 동상이 있는 곳이 스탈린그라드입니다. 근데 지금은 스탈린그라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볼고그라드라고 하죠. 볼가강 옆에 있는 도시라 그래서 볼고그라드라고 합니다. 이 조국의 어머니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고 있죠. 자유의 여신상은 횃불을 들고 있는데 이 조국의 어머니상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딸과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어머니의 지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고그라드의 자랑이기도 하고 자부심이기도 한 게 바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독일의 나치군을 막아냈다는 겁니다.